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인혁당 사건을 전 세계에 폭로했던, 예.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추방됐던 조지 오글 목사가 별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1954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이제 파견이 됐죠. 그래서 인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컸던 도시산업선교회가 서울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그리고 인천이었는데 인천 쪽에서 산업선교 활동을 계속 폈고요. 예. 아까도 음성이 나왔습니다마는 1974년에 인혁당 피해자들이 이제 발생하자 그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기도해달라, 우리의 억울함을 알려달라고 할 때 종로가 당시로서는 기독교 회관이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가졌던 것이 이제 박정희 정권 눈에 밑보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출국 조치당합니다. 강제로. 강제로 출국 조치당했는데 그 사건 자체가 외국 언론 뉴욕타임즈에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비행기에 올라타서 강제로 쫓겨나면서 했던 유명한 그 한마디가 있죠.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만세 하면서 쫓겨났다가 나중에 민주화가 된 다음에 아마 94년이죠. 94년에 한국에 왔었고 그 이후로도 종종 들리셨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인천에 정착해서 인천 도시산업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인천 도시산업선교회가 한국 노동자의 권리 또 노동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해서 그렇죠. 그 노동민주주의에 굉장히 헌신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네. 그 역시 오글 목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혁당 사건이죠. 네. 인혁당 사건이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1차 사건이 있고 2차 사건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1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한일 구력외교, 일본에게 고개를 숙이고 빨리 정치자금 받아 쓰려고 구력외교를 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 시위를 계속하자 그것을 이제 억누르려고 중앙정부가 조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지하 조직으로 인민혁명당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검찰에 다들 기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검찰이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검사들이 이런 엉터리 사건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냐고 사표낸 검사도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13명이 검찰에 기소됐는데 사형이라든가 뭐 무기징역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예. 예.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다음에 2차는 1974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1972년에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박정희 장기 집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유신 반대 데모가 일어나는데 그 핵심에 있던 조직이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민청학년을 그냥 반정부 집회를 일삼는 청년 대학생들의 모임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뒤에 역시 공산당 빨갱이들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청학년에서 갑자기 공산당으로 건너뛰려니까 마땅치가 않은 거죠. 예. 중간 다리를 하나 놔야 되는데 그게 인혁당이다. 예. 인민혁명당 지난번에 다 처벌했는데 뭐가 또 있냐 그러니까 인민혁명당을 재건하려는 위원회가 있다. 이게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이걸 이제 흔히 2차 인혁당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결국 민청학년 배후에 공산당을 넣기 위해서 중간 다리로 인혁당 재건위원회를 이제 집어넣는데 문제는 23명의 관련자가 그때 체포가 됐습니다마는 1975년 4월 8일 날까지 대법원 판결이 쭉 진행됐고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해 버리니까 18시간 만에 바로 사형 집행이 된 거죠. 8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아까 오글 목사의 맨 첫 마디 시작하는 나는 8명의 영혼을 위해서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뭐 대법원 상고 결정 나자마자 바로 사형 집행이 된 거죠. 이걸 그래서 사법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죠.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살인이 저질러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법살인인데 가족들은 그 후에 빨갱이 집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직장도 못 갔습니다. 예. 예, 다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헌책방을 연다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좌판 깔고 채소를 판다거나
막노동을 한다거나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세월을 지냈죠. 예, 사법살인의 날,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도 예. 부르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훗날 이들은 무죄 선고를 받고 그렇죠. 국가배상 32년 걸려서. 받았습니다. 예. 예. 당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대구 지역이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시절도 있습니다만은 1, 2차 인혁당 사건으로 TK의 진보 세력이 전멸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예. 예. 그 이후로는 이제 보수화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조지 오글 목사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밑보였고 예.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뉴욕타임즈에서 체포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아마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상당히 난감하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대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면 민중은 독재자를 무서워합니다. 예. 독재자는 자기를 뒤에서 받쳐주는 강대국을 무서워하고 예. 강대국은 누굴 무서워하냐면 핍박받는 그 나라의 또 민중을 무서워합니다. 예.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립니다. 근데 한국의 민중들 사이에서 억울하다는 외침이 크게 일어나면 미국이 깜짝 놀라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죠.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이 오글 목사의 이런 어떤 분투 노력은 상당히 아팠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정들었던 한국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글 목사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인혁당 피해자들이 훗날 무죄 선고받고 국가배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국가정보원에서 너무 많은 배상금을 줬다. 다시 돌려달라. 네. 이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창복 씨 같은 경우 8년 동안 징역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그분 예를 든다면 2009년에 국가가 그동안 너무 너한테 잘못을 한 것 같다. 예. 배상금의 65%를 받아가라. 그게 10억 9천만 원입니다. 그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도와준 사람 또는 자기가 어떻게든 먹고 살다 보니까 빚진 거 이런 걸 다 갚고 겨우 이제 집 한 칸을 장만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법원이 국가가 잘못했다고 배상금을 주는 기준이 그동안 너무 높았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4억 9천만 원을 토해내라 그럽니다. 예. 근데 이미 어렵게 살던 사람이 주변에 빚을 다 갚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보상받아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남은 게 없죠. 그러니까 아니 40년 가까이 힘들었던 삶을 보상한다고 해서 줘서 다 썼는데 갑자기 5억 원을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내놓냐 하니까 못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자가 점점 붙어갖고 13억 원이 된 겁니다. 예. 13억 원을 갑자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국정원이 보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던데 그거 경매에 넘기겠다 하고서 집을 경매에 넘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채무자가 다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다시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지원 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취하하면 되잖아요. 고소를 취하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아주 빚진 하청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10억 원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6억 원만 받겠다라고 하면 제가 회사 돈 4억 원을 떼먹은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 기관으로서는 나중에 국고에 대한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국정원의 이제 시각인 겁니다. 예. 이걸 해결하려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해결하겠노라고 해서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를 하고 가서 애를 썼습니다만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마지막으로 딱 정리된 게 9월 겁니다. 9월 첫 주에 나온 거 보면 국정원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배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원이 아까 얘기한 이창복 씨의 사연을 듣고 보니까 너무 딱하니까 국정원한테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자는 좀 면제해 줘라. 이자를 면제해 주고 원금 중에 일부분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좀 받아라. 예. 그래서 다들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국정원에서 못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조금 달라지긴 한 겁니다. 법원 조정을 받아들이는 게 반드시 배임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놓는 단체나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척이 없는지 더 이상 의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배상을 너무 많이 줬다 다시 돌려내라 이것도 결국은 이 박근혜 정권 때 판결이 난 건데. 그렇죠. 박 정권은 아무래도 인혁당 사건은 자기 아버지 치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법 문제를 네. 묶어서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번 정권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과다 책정했다는 판결은 이명박 정부 때 나왔고 예. 그다음에 국정원이 부당하게 너무 많이 준 피해자들에게 너무 많이 준 돈을 빨리 되돌려 받아라라는 판결은 박근혜 정권 때 소송이 예. 이루어져서 나왔고 결국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이런 비난을 받았죠. 아버지는 몸을 고문했고 박근혜 정권은 비주로 고문을 하는 거냐 이런 이제 비난까지 받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경업 의원 같은 경우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가가 채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있는 거를 너무 엄하게 예. 관리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2번 당한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개정안이 들어갔는데 국회에서 뭐 아직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일 이창복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게 억울한 거냐 마냐. 그런데 예. 글쎄요 이미 결론이 나서 있겠습니다마는 재판부가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들어가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한다면 판결에서 어느 정도의 여지를 줬으면 좋겠는데 내일 판결을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혁당 사건에서 그 당시 우리 언론은 너무 조용했다. 예. 이건 뭐 정권 인출을 봤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그렇죠. 예. 지금도 올해 하반기부터 보도가 얼마나 나왔나 보니까 한겨레가 열심히 보도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YTN 아마 이 시간에도 했습니다. 했을 예. 겁니다만은 그다음에 한국일보 그러고는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면책을 주장하면서 발뺌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언론은 불의와 억울함을 해결해야지. 그 해결하는 데서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발표하는 대로만 받았으면 되는 거지. 이게 객관성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세상의 중심에서 거짓을 외치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고문 조작 사건이면 그때 국가 권력을 감시했어야 되니까 고문이다. 조작이다라고 그때 폭로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아무 말 못했고. 예. 이제 그 사람들이 2번 죽어 나가는데 그것도 침묵하고 있으면 속죄를 전혀 안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언론이 검찰 혹은 중앙정보부가 이야기한 것 그대로 받아 쓴 것들. 예. 그러니까 인혁당 사건들의 희생자들은 빨갱이들이다. 네. 이렇게 그대로 받아 쓴 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다 다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고 당시에 관여했던 판사 검사들의 명단을 밝히자 그러니까 예. 그때 조선일보는 법이라는 게 안정성을 지녀야 되는데 예. 뒤집히고 하면 어떡하냐. 예. 법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반대를 하기도 했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화해 진실 진상규명이냐. 예. 반화해 반진실 진상규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게 됐고 아직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예. 기미는 없죠. 그 무등산 타잔 박홍숙 사건에서도 예. 진실 보도보다는 우리 언론이 그대로 검경이 주는 것만 받았었는데 예.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이제 판결이 하나씩 나오겠습니다만 과연 지난 여름에 그렇게 언론들이 달라붙었고 하다못해 젊은 여성이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가며 겁박한 것이 과연 그거는 보도살인이 아니냐. 사법살인과 같이 보도살인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차별적인 어떤 그 기준을 적용하면서 어떤 사건에는 몰려들어서 거의 사람을 갖다가 옥조이면서 질식할 것 같이 덤벼들다가 어떤 사건에는 또 전혀 덤벼들지 않고 이러한 차별적인 언론의 기준도 예. 반성을 해야죠. 예. 최근에도 한 유튜브가 자신의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암시했는 제목만 유튜브에 달았는데 예. 우리 9개 언론사에서 그걸 그대로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화 한 통화 혹은 취재 한 번만 하면은 이게 거짓인 걸 알 텐데 그냥 그대로 SNS에서 나오는 걸 받아서 쓰는 게 과연 기사인가? 어떻게 보면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의 네. 변명만 달고 뭐든지 갖다 옮겨 쓰는데 이것 상당히 위험하죠.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예. 몇 번에 걸쳐서 비판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언론으로서는
사실을 넘어서 진실까지 가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조차 팩트파 체크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이제 책임의 방기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뭡니까? 미세먼지가 요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요. 며칠간 굉장히 계속 힘드네요. 며칠간 힘드셨을 텐데 이게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건 보수신문, 예. 한국에서 자체 생산된 거다라고 하는 건 진보신문, 뭐 이런 식으로 언론도 또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가 오늘 앵커 리포트입니다. 아, 흥미롭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끝나고 바로 뉴스가 있는 저녁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또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자꾸 늘어나네요. 네, 신규 확진자가 313명 가운데 지역 감염자가 245명. 다시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313명 가운데 지역 감염자는 245명, 해외 입국자는 68명입니다. 지역 감염자는 전날 202명보다 43명이나 증가했고요. 연이틀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이 91명이고요. 경기가 81명, 인천 9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181명이 나왔고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전남이 15명 정도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최근에는 생활공간 곳곳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일상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고양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어제 낮까지 총 18명이 확진됐고요. 서초구 사우나, 그리고 수도권 가을 산악회, 제조업 공장 등 새로운 집단 발병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예. 3차 팬데믹 우려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일단 가봅시다.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수사팀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사건이 배당됐다. 어떤 말입니까? 네, 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10일에 최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같은 시기에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최 전 총장은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모킹 건이었는데요. 예. 사건이 배당된 것은 이제 고발이 이뤄진 바로 다음 날 9월 11일에 배당이 됐는데 현재까지 검찰은 최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고발인 조사도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1년 2개월 이상 묵혀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최 전 총장의 이야기는 뭐 관련자들의 증언 또 본인이 뭐 말을 번복하는 등의 어떤 신빙성 문제가 있었는데 네. 정경심 교수의 수사팀에 최 전 총장 사건을 맡겼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증언을 하는 사람들인데 관련 사건이라면 공동으로 이제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다던가 같은 사건에 이제 그 같은 범인으로 봐야 되는데 최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학력 위조나 사기 등 사건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다. 수긍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검찰에서 최 전 총장의 말을 신뢰하면서 정경심 조국 교수를 더 압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같이 맡기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성해 총장의 그 학력 위조나 사기 이런 혐의들을 좀 봐주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공소를 유지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최 전 총장이 혹시라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밝혀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여러 언론에서 또 보도한 건데 윤석열 총장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 뭐 일종의 찌라시도 돌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 안팎에서는 이제 출처를 알 수 없는 검사에게 받은 글, 검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글이라는 게 돌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어요. 네. 이게 사실관계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관계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검사들 그리고 여기저기 돌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이 글을 보면 평검사 2명이 검찰총장에게 감찰을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라는 예.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식도 아니고 이제 비공식 파견된 검사 2명이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검찰총장에게 대면 감찰 조사 면담을 요구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절차적인 어떤 하자 문제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윤석열 총장과 대면 조사를 못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평검사 2명이 다짜고짜 대검에 찾아와서 검찰총장 당신 감찰할 테니까 얼굴 좀 보자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속칭 찌라시가 돌면서 검찰 내부가 물 끓고 있다. 어떻게 네. 감히 우리 총장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근데 법무부 설명은 또 다르죠. 네. 그 다수의 법무부 관계자가 상당히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싫어하는 누군가의 어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일반 피의자들을 조사할 때도 언제 날이 괜찮은지 사전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다짜고짜 가서 면담 조사를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사전 조율을 하자고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전 일정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 일정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마저도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가 되지 않은 걸로 예.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자, 법무부의 얘기는 좀 다른데 문제는 우리 언론도 다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장 조선일보, 한겨레, 아주경제는 이 사실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럼 독자들이 뭘 믿어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보도는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분들의 얘기를 따르면 오보성이 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조선일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법무부에서도 사실관계를 굉장히 밝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무부에서는 조선일보 기사는 오보다라고 얘기했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검사들 사이에서 도는 글. 네. 그거를 바탕으로 조선일보가 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건 받은 글이라고 도는 게 사실은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예.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진실이 가려지겠죠. 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여권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가 없었다고 진술했네요. 네, 오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여권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제 여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가 없었다고 한 것이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요. 정치권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에 접대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이제 처음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도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로 여권 인사에 대한 뇌물 준수를 강화했다. 실제로 자신이 돈을 건넨 사실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했던 이제 이종필 전 부사장과 그리고 김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대질신문에서도 검사에게 접대한 적은 있지만 어떤 여권 인사에게 접대한 어떤 뇌물을 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옵티머스 자금 5억 원을 세탁해서 중앙지검 로비했었다. 이 서울신문의 보도였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은 받아쓰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5억을 받았다. 검사들이 5억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옵티머스 관련한 그 로비 보도 자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 검사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면 그거를 비판하는 언론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프로듀스 101 순위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받은 해당 PD 2명이죠. 네. 오늘 2심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일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 등 8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부장판사는 푸드 오디션 프로그램은 제작사, 아이디어, 연습생들의 최선을 다한 노력, 국민 프로듀서로서 열정적으로 시청한 시청자가 합쳐서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 성공과 데뷔자 선정 목적 그리고 진정성을 바꿔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들에게 평생 트라우마를 남겼고 시청자에게 방송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이제 PD들에게 각 징역 1년 8개월,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과 같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예. 1심과 달라지지 않게 2심도 똑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한 1년 정도 아마 형을 사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더 살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재판하면서 오디션에 나왔던 연습생들 이름이 거론됐다고 하던데 사법부가 피해자라고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판단했는 모양이네. 그 정준영 부장판사가 항상 회복적 사법을 얘기합니다. 네. 회복적 사법을 얘기하면서 순위 조작으로 이제 피해를 본 연습생에 대한 구제가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탈락한 연습생들에 대한 이제 이름을 하나씩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붙었지만 그 순위 조작에 대해서 붙었지만 그 이제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 연습생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예. 이 정판사가 이제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맡고 있으니까 네. 그 결과도 곧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돌아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세 번째 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최종 후보자 2명을 오늘 압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걸 보니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언제 끝날지 보도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을 법 개정 데드라인으로 잡았죠. 야당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중입니다. 예, 원래 월요일 날 나오시는데 네네. 월요일 일이 있어서 빠지셨어요. 일이 있어 빠졌습니다. 예, 이재정 의원이 많이 섭섭해했어요. 예. 저도 그때 나왔으면 하고 예. 했는데. 예. 공수처는 뭐 아직 안 끝났고. 네네. 예. 뭐 전해드린 건 없으십니까? 오늘 뭐 3차회인데요. 예. 저희들도 뭐 잘 되길 바라고 있는데 예. 뭐 자꾸 그 여당 쪽에서는 저희들이 지연책을 쓴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 저희들이 뭐 지연책을 쓸 이유도 없고 예. 그 여당이 왜 저렇게 조급한지 모르겠다. 예. 오늘 3차 지난 13일 날 2차회가 있었고 예. 그때 이제 그 속도를 내자는 척과 또 여러 가지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하자는 척이 양쪽에 대립됐는데 예. 그리고 3차회를 오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일 어제 그제 뭐 그 대변인이라든지 각종 의원들이 나서서 3차회 오늘이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예. 무조건 오늘 마지막 회의가 돼야 된다. 예.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된다. 예. 물러날 수도 없다. 예.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보기로는 누가 보이지 않는 힘인지 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작용한 거 아니냐. 저희들은 시간 끌기 한 게 정상적인 과정이다. 지난 그 13일 날 2차 회의에서도 그 관련 자료들이 이틀 전에 나와서 실제 검토할 수 있는 시간 하루밖에 없었고 예.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검토할 수 있는 그 또 토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오늘 잡았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무슨 데드라인이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은 이제 생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으면 예. 나머지 관련해서는 공수처장 그 임명 관련해서는 공수처 그 추천위원회, 처장 추천위원회 거기에 어느 정도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고 그냥 뭐 며칠 6일이나 18일 날 이렇게 일정을 제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 예. 우리의 권한을 벗어난다. 예.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했으면 그쪽의 독립성도 보장을 해주고 어떤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좀 공수처장을 좀 세밀히 판단해서 정말 공정한 인물이 된다면 저희들도 왜 반대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야당은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좀 천천히 보자 이런 입장인데. 네네. 그럼 현실론으로 가서요. 네네. 만일 오늘 합의가 안 돼서 그럼 여당이 뭐 지금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네네.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을 강행을 한다면 네네. 그때는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없으니까. 지금 카드 없죠. 예. 자기들이 뭐 180도 이거 200석에 육박하는데 예. 뭐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뭐 그 사실 국회는 협치라 소수당을 보호하는 협치의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데 지난번에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예. 이런 관련해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이 민주당 여당에 대해서 좀 그 어찌 보면은
약속이나 이런 어떤 것을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걸 어떤 배경이 깔고 있는 것은 지난번 공수처법 반대될 때 저도 사실 엊그제 못 나온 것이 공수처법 반대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해서 재판한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때 공수처법 통과할 때 이 민주당이 뭐라 했습니까? 여당이 뭐라 했습니까? 청와대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그 야당한테 비토건 2장이 있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그래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 그리고 이거이 민주당이다 이렇게 주장해놓고는 이제 와서 다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법 개정하겠다. 예. 뭘 믿고 약속하겠습니까? 옛날에 최근에 또 지난 4월 4.15 총선 때는 비례대표 안 내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냈고 또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재보궐선거 심각한 하자가 있을 때는 후보 안 내겠다 해놓고 대통령도 약속하고 당원도 약속하고 그래서 이걸 또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약속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은. 아니, 그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충분히 네네. 이해는 되는데 예.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다면은 그 비토권도 사라지니까 그러죠. 지금 뭐 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고 네네. 법무부 장관도 추천한 걸 제외하면 네네. 그러면은 뭐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인물이라든가 또 뭐 검사 출신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 2명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현실론적으로 네네.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이 이제 추천됐고요. 예. 또 대법원에서 1명이 추천됐고 예. 법무부는 관계 좀 한 4명 정도 추천돼 있기 예, 때문에 예. 여야가 관계 없다면 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파악해서 예. 자료를 충분히 예. 정말 어느 정도 지금까지 어떤 전력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또 어떤 공정의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당하다면 그중에 2명은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좀 지켜보고요. 네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윤 총장이 논란을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 거취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네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추미애 둘 중 하나를 대통령이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사람 다 어떤 지적이 정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내년 6월까지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한 임기를 특별하게 위법이라든지 예. 무슨 하자에 어떤 여당을 수사했다 해서 이렇게 함부로 자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예. 또 두 번째 우리 최근에 문화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58%고 예. 이 사퇴를 시켜야 된다는 게 33%에서 거의 한 25%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국민들도 상당히 그냥 그대로 유지하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예. 그와 플러스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낙연 대표도 윤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사를 해왔다. 또 여당에 대한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이라면 검찰총장이 여당 야당 관계없이 어떤 독립적인 검찰의 관점에서 중립적인 검찰의 관점에서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수사를 해야지. 그러면 야당한테 불리한 수사는 하고 여당한테 불리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예. 이낙연 대표도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의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피곤해하고 있는데. 그러죠. 지금 의원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하는 게 맞고 그럼 네네. 어떻게 네네. 추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 그건 대통령이 인사권자니까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인사권자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자도 대통령이고 예. 추 장관에 대한 인사권자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연 누가 더 문제가 있느냐. 예. 추 장관이 예를 들어서 검찰 지휘권을 2번이나 뺐고 또 특활비 조사도 하고 최근에는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법도 하고 사실 국민들이 많이 볼 때는 예.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검찰총장보다는 추 장관이다. 예. 추 장관은 물론 여권을 수사하는 이런 불편한 입장에서 그걸 대변하고 나섰겠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추 장관이 훨씬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 판단의 선후 여부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이 인사
결정권자니까 판단하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에서 위법이 드러난다거나 혹은 윤석열 총장의 아내나 장모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그때는 뭐 물어나야 된다. 예, 검찰총장으로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다면 그건 당연히 알겠습니다. 방금 박성정 의원이 문화일보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 여론조사한 것은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입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꼭 해야 돼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 예. 재보궐 이야기도 좀 해보죠. 자, 일단, 가덕도 문제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부산에 약간 올랐다고 합니다만. 네네.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은 부산에서는 조금 선전할 거라고 해서 하는 것 같고. 다만 서울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보는 것 같은데. 네네네. 서울시장 감염평에 오르내리는 후보들, 유승민 전 의원, 또 오세훈 전 시장, 넓게 야권으로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까지. 네. 이 세 명 다 서울시장 안 나간다 이렇게 선언해버렸거든요.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 서울시장보다는 대권이다 이렇게 항상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예. 항상 작은 것보다는 큰 걸 해놔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레토릭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야권의 후보가 좀 많아야. 예. 또 끼고 이게 좀 좋죠. 저희들은 야권의 후보가 많아야 됩니다. 예. 우리 당의 후보뿐만 아니라 예. 당 외 인사도 많아야 서로의 어떤 통합되는 어떤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는 느낌도 있고. 예. 서울로 뜰 것 같습니까? 부동산 이슈로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서울의 여론조사는 거의 비해서 아주 박빙입니다. 그렇지만은, 서울 시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우선 저희들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전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성추행 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 안 내겠다고 대통령도 약속했고 당헌도 있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을 믿겠느냐 이런 걸 어떤 시민이 판단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을 했습니다. 그 10년의 서울시정이 과연 잘 됐는지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만은 그걸 보고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가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네. 세금 정책 또 대북 관련 이런 정책까지 해서 과연 서울 시민에게 얼마 많은 그걸 줬는지 이런 거 평가한다면은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인물만 제대로 뽑으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자신하시는 겁니까? 자신 있다. 항상 모든 것은 자신이 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가덕도 이슈는 어때요? 서울시 시당의 연장이니까. 예. 예. 부산 가덕도 이슈는. 참 저희들도 참 어려운 애매한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에서 부산권, 경남권 사람들은 무조건 그거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TK는 반대하겠죠. TK도 대구 경북권은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 이게 지금까지 한두 번 문제됐던 것이 아니고 옛날 오태우 대통령 때 문제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MB나 박근혜 대통령 때 가덕도하고 또 밀양 쪽에 거기에 대안이 선택됐다가 결국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와서 다시 또 정부 여당이 이렇게 가덕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가덕도를 반대하면 그럼 부산이 문제가 있고 선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만약 정부에서 가덕도로 확정을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참 아쉬운 것은 정부가 또 현 민주당이 청와대가 지금 시기에 이렇게 아주 미묘한 현안사항을 끌어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4, 5개월 후면 새로 판이 바뀌는데 그때에도 늦지 않은데 이런 앞으로 10년, 20년 걸리는 대단히 중대한 사업을 보궐선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선거용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거용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 의원도 한 것 같고. 근데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재선위원 내부 회의도 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내부적으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반대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강하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다스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들어갔지 예. 않습니까? 원래 국정원에 들어갔다 걸리지 않으니까 특활비 들어갔다 걸리지 않으니까 다스까지 들어가고요. 예. 박근혜 뭐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순실 관련이라든지 기타 뭐 적폐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다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이 정부의 프레임에 끌려 들어간다. 그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이니까. 그래도 우리 소속의 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반대론적 입장이 굉장히 더 강하고 또 일부에서는 뭐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어느 정도 틀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예. 않느냐 이런 일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 봤더니 김종인 비대위원장 앞에서 그거 사과할 거면 탄핵 찬성한 것도 사과해라.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하튼 뭐 우리 내부에 상당히 찬반 양론이 있는데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합니다. 저희들이 재선 위원들 모임에서는 훨씬. 예. 그러면 이 사과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소위 말하는 뭐 친박 개파 뭐 이렇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예. 우리 당 전체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프레임 이런 차원에서 너무 여당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 여당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끌려 들어간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지금까지 수많은 사과도 해왔고 예. 또 지금 현재 구속도 돼 있는데 또 와서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차원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예. 윤석열 총장이 최근 또 한 여론조사에서 뭐 이낙연 이재명 양강 대결하면 거의 뭐 동대동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이게 과연 국민의힘한테 좋게 작용할 것인가? 아직 뭐 야권 후보도 아니고 현직 총장인데.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때 윤 총장은 예를 들어서 국정원 그 댓글 사건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천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중앙지검장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또 적폐 사건이라든지 또 이명박의 다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서 상당히 두 명이 구속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굉장히 욕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총장이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디스를 많이 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총장감이라고 굉장히 칭찬하고 때려왔지 않습니까? 예. 총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보니까 아니 조국 장관 할 때는 완전히 엄정한 수사 들어가지.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울산 그 선거, 시장 선거라든지 기타 뭐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융 사건 이런 거 해서 들어가니까 거기는 상당히 여권 인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칼날을 거기서? 그런 거 아니냐. 예. 이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잔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로 돌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8월 이후 81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의경 질병관리청장이 앞으로 2주에서 4주 후에 하루 확진자가 400명이 발생할 수 있다 경고하긴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좀 너무 빨리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했던 차의과대학 전병률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예,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300명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3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실내 활동이 증가되는 부분 결과적으로 겨울철 되면 환자가 늘어난다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예. 일단 그 상황이 지금 현실화가 됐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상황은 계속해서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실내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실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밀폐 환경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게 되고요. 예. 또 그것이 반복이 될수록 더 많은 이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염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그 감염의
그 크기나 빈도는 과거의 집단 감염 양상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감염은 알 수가 없고 산발적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그 K 방역에서 자랑했던 추적하고 이런 게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 K 방역에서의 그 핵심은 우리가 접촉자를 조기에 확보를 해서 차단하는 그런 예. 부분들인데요. 예.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학조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정도의 환자가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예. 그 역학조사의 그 물리적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사실상 그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어떤 동선을 그 확진자와의 동선과 비교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예. 그런 자율적인 자발적인 그 책임에 따른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죠. 예. 그래서 방역 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지금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근데 당장 2.5단계로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이 물리적인 차단 방법이죠. 1.5단계, 2단계 뭐 이런 것들은. 예. 근데 그 물리적인 차단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한번 올라가게 되면요. 그걸 다시 과거로 환원시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개인의 어떤 저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들, 그것은 늘 일상생활화 된다고 한다면은 늘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로 가게 되면은 물론 뭐 환자를 줄이는 데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 모든 부분들이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급격한 상승 조정은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올해 말이면 상당히 빠른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뭐 신약을 개발하는 그 차원에서 혈장 치료와 항체 치료 비교적 좀 개발이 좀 용이한 부분들인데요. 예. 우리나라의 그 이 환자들이 기증한 혈액을 통해서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를 개발하는 것이 녹십자라는 제약회사와 또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에서 현재 그 233 그 임상 시험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상 3상이 조기에 성공도로 잘 이루어진다면은 또 긴급 사용 승인제도 또 인상 3상 조건부 허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연내에도 조기 출시가 어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많은 국민들이 백신이든 치료제든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올해 말에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 치료제라는 것이 예. 우리가 어떤 택초 약의 개념의 치료제가 아니라 예. 감염이 된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부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약제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의 한계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백신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지금 시간에 따라서 뒤처지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그 두 개 제약회사가 인상 1상을 지금 진입을 했고요. 이 식약처의 이 그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 정도에 이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모더나나 파이자가 금년 연말에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춰봤을 때 한 예. 1년 정도 시간은 늦어지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제약 산업에서 특히 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K-바이오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화이자가 뭐 중간 결과 발표 90%, 모더나가 94%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언제쯤 실제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접종이 가능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네, 사실 뭐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얘기하기로는 FDA의 긴급 승인 절차를 받게 되면은 12월 달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예. 특히 또 모더나는 12월 달에 2천만 명분 그리고 내년 중에 10억 그 회분에 대한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한 점을 비춰봤을 때
이 상당히 조기에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그 효과로 내년 2, 4분기가 지나는 시점에는 백신을 전체 국민의 한 60% 정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11월 말 이전까지는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 당국이 계획을 짜고 있고 또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뭐 내년 1년 내내 꼬박 또 코로나19랑 사투를 벌여야겠네요. 뭐 현재로서는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을 아직까지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 참 어렵죠. 예. 어렵고 또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10개월 동안 잘 견뎠기 때문에 그런 그동안에 이 견뎠던 그런 힘을 다시 한번 발휘를 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여름부터 올 겨울 그 트윈 데믹을 걱정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네. 독감이 같이 올 때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독감 접종을 받은 이후에 사망한 어르신들 기사가 막 쏟아졌었는데 최근에 또 네. 조용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류, 어떤 연관성이라는 것이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 실제로 이 백신에 의한 접종 사망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다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독감 백신에 대한 우려를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접종을 받는 것이 좋고요. 또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코로나19와 또 독감을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유전자 증폭 검사인데요.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했고요. 또 본인 부담은 한 푼도 없습니다. 보험자 부담금과 또 본인 부담금은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년 겨울에 호흡기 질환을 알았을 때 훨씬 더 빨리 진단도 하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예. 이점을 우리가 갖게 됐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 오해 섞인 언론 보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안 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네. 미성년이나 특히 어르신들은 접종을 꼭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올라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역사를 시서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조선 정조의 부인이 효의왕후 김씨라는 사람인데 효의왕후의 글씨를 국가 지정보물로 지정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저도 오늘 봤습니다. 예. 이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글날에 얘기하면서 네. 이 왕비들이 혹은 또 공주들이 한글로 많이 썼다 편지 같은 네네. 거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이번에 그럼 보물로 지정되는 글씨도 한글입니까? 네, 한글입니다. 한글이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중국 한나라 때 그 석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를 한 건데요. 예. 이 석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자식도 잘 키우고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돼서 어떤 만석군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그 석분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안록산의 난이라고 아주 유명했던 난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당나라 때. 예. 그 안록산의 난을 제압했던 곽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한글로 정리를 한 건데 실제 효의왕후가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글로 정리한 것은 자기 집안 그 청풍김 씨, 그 친정 집안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비는 마음에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형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씨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그 중국의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위인전 같은 건데. 네, 그렇죠. 예. 예. 그럼 한자로 돼 있는 것을 그거를 한글로 다시 옮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왕비 같은 경우가 그 한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당시에 이제 그 글씨를 잘 쓰는 궁녀들, 예. 이 상궁들 중에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궁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궁녀들한테 한글로 번역을 하게 한 이후에 이제 왕비가 그 한글을 아하. 차분하게 이제 다시? 쓰게 된 거죠. 예. 그
단지 그 이유입니까? 우리 가문이 좀 더 잘 되라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요? 기원입니까? 아니면은 기원이죠, 기원. 예. 아. 어쨌든 당시 그 집안이 이제 그 청풍김 씨라고 하는 아주 명문 집안이에요. 예. 이 조선시대 때 이 청풍김 씨 하면은 우리가 그 대동법 만들었던 김육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김육 선생님 집안인데 조선시대 그 문과 방목을 보게 되면 이제 문과 합격자들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제일 그 많이 합격을 한 집안이 반남박 씨고 그 다음이 청풍김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풍김 씨가 굉장히 머리도 좋고 또 가문도 좋고 뛰어나다고는 하지만은 이 정치적인 격변기 같은 게 있잖아요. 정조가 있을 때야 이제 청풍김 씨의 어떤 그 영향력들이 같이 갈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뒤에 같은 노론이라 하더라도 정조가 죽고 안동김 씨가 이제 득세를 했었을 때 청풍김 씨 집안이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왕비가 대비가 된 이후에 자기 집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글씨를 이제 쓴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조 재위 때 썼거든요. 1794년이니까.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사실 이 효유왕후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 뭐 성품이 굉장히 고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당시 왕실에서 이 아기를 못 낳는 왕비한테 제대로 된 영향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요때는 그 수빈박 씨라고 하는 그런 왕의 후궁 박준원의 이제 딸이었는데 연안 박지원 집안이에요. 예. 여기서 벌써 그 순조를 낳았거든요. 1790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힘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후계 구도로 왕세자를 낳은 생모의 권한이 더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외척들의 힘이 청풍김 씨에서 반남박 씨로 이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효유왕후가 굉장히 그 외로운 과정에서 외롭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우리 집안 기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썼는 그런 게 건데. 저는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보물로 지정됐는데 네. 어떤 가치가 있어서 보물로 지정이 됐을까? 일단 그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자료 예. 그리고 또 당시 시대상을 알려주는 자료 혹은 이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왕후의 그 어필, 왕후도 이제 어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왕후의 글씨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임목왕후 선조의 이제 계비였죠. 임목대비라고 많이 불려지고 예, 있는데 임목대비의 글씨가 지금까지 한 점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글씨는 저는 뭐 실제로 봤거든요. 이 글씨를. 근데 굉장히 아름답고 차분하게 만들어졌고 현재 그 왕후의 글씨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희소한 가치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문화재위원들의 어떤 최종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정조 시대가 이제 문예부흥의 시대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정조 같은 경우가 이제 글씨 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예. 그 왕후가 아마 남편인 정조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글씨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한 5, 6년 전에 봤어요. 직접 5, 6년 전에 봤는데 그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야 이걸 갖다가 빨리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 다행히 뭐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문화재 지정이 되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서울시가 지난 4년에 걸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아마 폭을 좀 넓히고 뭐 도로는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그 광화문 광장이 들어서 있는 게 옛 세종로인데 이게 육조거리로 조선시대에는 불렸다고요? 이게 육조거리가 뭐죠? 뭐 육조는 말 그대로 2호 예병 형공. 예.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뭐 행자부, 외무부, 뭐 문광부 이렇게 하듯이 당시에는 이제 그 6개 큰 조가 그 관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광화문 앞쪽으로다가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와 관련된 부속 건물들을 설치한 곳이 바로 육조거리죠. 실제로 이제 조선시대 때 이렇게 육조 체제를 갖춘 것은
사실은 그 주나라가 중국의 주나라가 예. 육조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주례가 육전 체제로 되어 있고 그 주례를 계승해서 한 것이 경국대전인데 경국대전도 육전 체제를 예. 갖춘 건데 그런 육전 체제에 맞는 그 기관들을 육조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광화문 앞에다 배치를 했던 거죠. 근데 뭐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조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경복궁 앞에 떡하니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 있었고. 그 지금 이제 흥례문 자리라고요. 예. 광화문 들어가고 나서 두 번째 그 내산문이 이제 중산문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게 흥례문인데 흥례문 일대를 완전히 철거해서 조선 총독부를 예. 세웠죠. 그게 결국은 해방 이후 한참 지난 김영삼 정부에 철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세우기. 과정에서 철거했죠. 그 은행나무는 왜 심겨져 있었던 겁니까? 은행나무가 도교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중국에서는 은행나무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 공부를 하는 나무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나무가 동경이라고 하는 도쿄라고 하는 전체 도시를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광화문 앞에다가 은행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었죠.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창경궁을 갖다 완전히 훼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물원, 식물원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벚꽃, 사쿠라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이제 굉장히 많이 심었었고 그래서 이 서울 한복판에 완전히 일본화된 곳이 바로 창경궁의 벚나무 그리고 광화문 앞에 은행나무 이게 상징화돼 있던 거예요. 거기다가 총독부까지. 총독부 뭐 그러면 말할 것도 예. 없이 우리 전기를 완전히 비극이죠. 뺏으려고 했던 그렇죠. 그런 예. 작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은행나무도 못 폈고 총독부 건물도 철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광장이 들어섰고 뭐 촛불을 들면서 시민들이 네. 대통령의 탄핵도 했고 그런 장소인데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이수신 장군의 동상은 거기 올리지 않는데 예. 예. 군사정 그때 들어서는 네, 것이고 네. 교수님 생각에 어떻게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글쎄,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기왕이면은 그 교통체제를 갖다가 좀 뒷부분으로 좀 옮기면서 그 어떤 그 버스라든가 아니면 그 일반 승용차의 그런 진입을 최소화하면서 그 공간을 지금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 공간을 과거에 있었던 똑같은 육조 체제의 거리로 만드는 것보다도 예. 어떤 현재 입장에서의 이 광장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 시민들도 어쨌든 광장에 와서 뭐 도심이긴 합니다만 뭐 피크닉 분위기도 좀 낼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사실 우리나라는 광장 문화는 없었죠. 예. 광장 문화는 없었지만 마당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아 앞에 뭐 넓은 마당, 그 마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선시대 때 뭐 대갓집 앞에 넓은 마당이라든가 이런 넓은 사실은 하나의 문화 공간이었거든요. 예. 그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의 어떤 광장과 우리의 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것이 조선시대 당시에도 소통의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곳이니까 그것을 현재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문화적으로 향유하고 아예 뭐 심하게 지금 그 이동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공간에 피크닉도 할 수 있고 저는 정말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텐트 쳐서 좋네요. 뭐 1박 2일 이렇게 체험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도심 속에서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그렇죠. 것은 예. 굉장히 놀라운 발상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광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네요. 마당이라는 건 늘 우리가 썼던 그렇죠. 말인데 예. 뭐 광장이 한자어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광장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마당이라는 말이 훨씬 우리한테 좀 어울리지 않나요? 우리한테 큰 마당, 너른 마당 이런 것들이 옛날 우리의 표현이죠. 예. 마당놀이도 있었고. 네, 그럼요. 옛날에 거기서 뭐 탈춤을 추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앞으로 광화문광장이 어떻게 복원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